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제감정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뭘 배웠냐면 사실 한국 근현대에서 우리가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때까지 여러분 1910년까지 역사를 배워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어떤 파트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던 시기는 연도로 따지게 되면 1910년부터 그때 우리 나중에 해방이 되는 1945년까지 대략 36년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라든가 일본이 어떠한 통치를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처음에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1910년대 이야기 시작할 건데, 내용의 생각열기라는 이 글을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교과서는 아마 48페이지일 거예요. 48페이지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부임한 것은 한국인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망령되게 조선 총독부의 정치를 방해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내리도록 하겠다. 라는 조선 총독에 있는 데라오치라는 사람이 만든 포고문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데라오치라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습인데, 자, 우선 몇 가지부터 좀 이해를 해야죠. 총독이 뭔가, 총독 또는 총독부가 뭔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원래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냐면, 우리나라의 외교가 사라지고 나서 우리나라에 하나의 부서가 설치가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통감부라고요. 이 통감부는 실제로 일본이 만들었던 거고, 일본이 외교를 이제 관리하는 부서다 해서 통감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통감부는 거의 모든 정치를 우리나라 걸 다 건들고 있었어요. 그때 통감부의 최고 관리자가 누구였냐면, 안중근이 빵야 해가지고 죽였던 사람,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이 통감부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나서 1910년대 이제 통감부는 명칭이 바뀌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대한제국이 없어지고 나서 일제는 이 통감부라는 명칭을 뭐라고 바꾸냐면 총독부라고 해서 이제 모든 걸 중앙 컨트롤 타워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총독부의 대빵은 누구냐면 바로 데라오치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왕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이제 왕은 실제로는 거의 물러나게 되고, 실제로는 일본의 총독이 모든 정치를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줄에 한마디가 다 모든 거에 요약되죠. 총독부의 정치를 방해한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강하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강하게.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아까 말했던 총독 데라오치라는 사람인데,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의 외모에 느끼는 이 뉘앙스 보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직업 대충 느낌이? 뭐 직업이 당연히 공무원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군인이었어요. 옛날부터 군인이었고, 이 군인이 데라오치가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우리도 지금 원래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앞으로 민주적인 정치를 할 거라고 말을 했지만, 원래 민주적인 정치란 왕이 아니에요. 왕.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가 원래 다 분야가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입법이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웬만한 모든 권력을 다 싹 모아가지고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실제 거의 왕 같은 사람이죠. 거의 왕 같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당시에 총독이라고 합니다. 총독. 근데 이 총독이라고 아까 포인트에서 이 일본은 어떤 식으로 통치했냐? 여러분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 바로 뭐냐면, 일제는 무단 통치랍니다. 아니, 무단이란 게 무엇인가? 자, 여러분은 사실 은근히 이 무단이라는 표현을 알게 모르게 쓰고 있어요. 언제 쓰냐?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언제 쓰냐면 바로 무단 횡단을 할 때, 우리가 횡단보도를 그냥 막 건너갈 때 이걸 무단횡단이라고 하죠. 쓰레기를 막 버릴 때 무단 투기라고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얘는 저작권 같은 거 무시했을 때 무단 재배포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단이라는 글자는 여러분이 은근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무단이 뭔데? 무단이란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떠한 사연이 없이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한 글자로 줄인다면 막, 지 멋대로, 막,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왼쪽에 있는 모습과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왼쪽에 이 사람들 한번 추측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일까? 물론 군인같이 생겼죠. 실제 군인이 맞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당시 실제로 거의 모든 걸 컨트롤했던 사람들, 바로 헌병대라고 합니다.
참고로 헌병이란 것은 원래 여러분 나중에 남학생들 군대를 가게 되면 군인 경찰이에요. 근데 군인 경찰의 일본은 이제 헌병이란 것을 경찰로 쓰게 되면서 다양하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교사. 교사가 특이해. 나 선생님인데 뭘 차고 있냐면 칼을 차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네 수업 시간에 뭐 저번 주에 만나긴 했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갑작스럽게 내가 칼을 차고 여러분에게 다가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일까? 아마 내 생각에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당시에 일본에서는 교사의 강한 파워, 교사에게 강한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교사들의 칼을 차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내가 칼을 차고 다녔다면 아마 나는 교육부에 신고당할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왜 근데 교사들이 차고 다니는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하나만 한번 필기를 우선 하고 나서 설명을 해볼게요. 필기 한번 잠깐 지금 시작해 보세요. 자, 어느 정도 정리했죠? 그러면 1910년대 무단 통칠 내용을 정리하면 조선 총독부라는 걸 처음에 설치해요. 그래서 조선 총독이라 아까 데라우치라는 그 사람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것을 다 싸가리 컨트롤하는 거의 왕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게 당시 조선 총독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했던 헌병경찰인데 이게 뭔 말이냐? 아까 말했던 헌병이란 것은 원래 군인을 다스리는 경찰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좀 더 파워가 셉니다. 근데 일본이 이 헌병경찰을 쓴 이유는 이 헌병, 아까 말한 기본의 경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줬던 거예요. 어느 정도 강력한 권한이냐면 좀 웃기지만 얘네들이 원래 경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래 경찰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일일이 신고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잡았죠. 근데 그 사람이 경찰이 바로 잡았다 해서 그 사람을 막 두들겨 팬다던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아니면 뭐 그 사람을 고문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때려 팬다던가 이런 걸 못해. 하면 안 돼. 지금은. 안 되는데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풀이 자유권을 줘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냐면 경찰이 봤을 때 좀 심각하다 싶으면 바로 두들겨 패는 거야. 몽둥이 들고 때리거나 심한 경우에 칼을 꺼내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헌병, 당시 순사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일본 헌병이 너무나 무서웠던 나머지 애기가 집에서 막 울어요. 막 울고 있으면 엄마가 야 일본 헌병 온다 그러면 바로 애가 뚝 그쳤다는 옛날 일화도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도 그림이 하나 있지만 여기에 있는 태형도구, 사실 사람을 때려 패는, 지금도 사람 때려 패면 절대 안 되지만 옛날에 때려 패는 이런 도구가 사실 갑오기역 때 없어졌었는데 일본은 다시 부활시켜요. 이제 조선인은 맞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만, 일본한테는 안 쓰고 한국 사람에게만 썼던 약간 악랄한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못하면 엉덩이를 후려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본은 이제 언론이라든가 출판, 다양한 집회라든가 결사에는 모든 권리, 기본적인 인간권을 다 없애버립니다. 아까 말했던 왜 그랬냐면 무단이니까, 막하니까. 일본은 어떤 생각이냐면 조선에게 많은 기회를 주게 되면 얘네 나중에 들고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누르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언론이든 교육이든 모든 거 다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교과서 아마 49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조선교육령이라고 해서 일본과는 좀 다른 방법을 써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는 아주 낮은 수준의 교육만 시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식이냐면 교사에게 강한 파워로 해서 함부로 개기면 안 되지. 함부로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강한 모습. 쉽게 말하면 교사에게 칼을 줘요. 몽둥이도 아니고 지휘봉도 아닌 칼을 주면서 학생이 까불게 되면 칼을 쓱 내미겠지. 칼을 쓱 내밀면 아마 웬만한 학생들은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이게 절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일본이 거의 찬양하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잘했습니다. 일본의 뭐 왕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와 최고다 하는 찬양하는 신문이고 오른쪽에는 칼을 찬 교사는 상당한 학생들에게 위압감을 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한테 하나만 더 좀 보너스 얘기를 한다면 당시 일본의 교사들은 발목에다가 무슨 링 같은 거 하나 차요. 링이 뭐냐면 거기 옆에 약간 모래주머니 같은 건데 거기에 걸으면 사람의 소리가 촥촥촥 납니다. 그래서 촥촥촥촥 그 사람이 걸으면 사람이 약간 각인 효과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무서운 존재가 자꾸 그런 소리가 나게 되면 사람이 소리만 들어도 이제 무서움을 떨게 된 거예요. 실제 강아지한테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땅땅땅 울리게 되면 그때마다 먹이 주면 나중에는 소리만 이거 흔들어도 애가 강아지가 뭐 먹을 걸 달라는 표정을 짓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동물식으로 거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아주 악랄했던 일본의 막하는 정치, 그러니까 무당 정치를 이때 이런 식으로 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자기에게 아주 아름답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의 총독부 건물을 지어요.
실제로 이 건물은 조선 청독부 1910년대 초반에 만들어서 1995년까지 선생님이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 이 건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광화문 뒤쪽에 이 건물을 딱 만들어서 경복궁이 싹 다 가려지는 것. 우리나라 경복궁이든 창덕궁이든 하나도 안 보여요. 이 건물을 만들었다가 언제 나중에 없었냐면 김영선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해방된 지 한 50주년 됐는데 언제까지 이 건물 놔두냐 이거를 폭파시켜버리자 해서 빵 터트립니다. 그해 8월 15일 첨탑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결의의 생전까지도 박탈했던 식민정책의 본산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함을 엄숙히 고합니다. 그리고 1996년 11월 조선 총독부 건물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일제가 훼손한 경복궁의 복원도 함께 이뤄졌고 조선 총독부 건물이 사라지면서 북악산의 모습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어느 순간 팡 터져버리게 되고 지금은 경복궁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죠. 지금은. 자, 아까 말했던 경찰, 헌병경찰에 어떠한 특징이 있냐?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좀 심해요. 지금 경찰에 있다가 하면 아마 당장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신고당하거나 이제 잘릴 거야. 참고로 아마 지금 최근에 해외에서 여러분 아마 그런 사건 들어본 줄 모르겠네요. 흑인의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백인 경찰이 판단해가지고 그 이제 흑인 사람을 목을 짓눌러가지고 이제 그걸 지식사 시켰던 최근에 하나의 이슈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흑인 차별이다 해서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위에 나서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찰에 갑자기 총을 꺼내서 시민에 쏜다던가 판단해가지고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조선인을 컨트롤한다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미친 거지. 자,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조선 교육령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 여러분이 몰라도 되지만 얘네가 말했던 건 항상 강조한 건 이거예요. 충성스러운 국민을 길러라. 충성스러운 거 누구한테? 고종은 아니겠지. 당연히 일본에 있는 왕한테 충성하는 이제 국민. 두 번째, 국어를 가르쳐라. 당연히 한글은 아니에요. 훈민정음도 아니고 일본어를 가르쳐서 자기네가 시키는 말을 최소한 알아들 수 있고 나머지 수학이든 영어든 뭐 철학이든 도덕이든 사회든 역사 이런 거 다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말만 가르치고 기본적인 기술만 가르쳐서 사람을 초보적인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멍청한 사람 만드는 거죠. 자, 잠깐 숨을 돌리고 나서 일제에 가혹했던 식민 통치의 두 번째 키워드, 이것은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 말만 들으면 그냥 땅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할 수 있겠죠. 자,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걸 명령을 발표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토지를 조사해서 제대로 된 주인을 확인해주고 세금을 걷겠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이 이제 토지로부터 수입을 걷고 이제 토지를 이제 당연히 정리하게 주겠다는 아름다운 표현을 썼지만 사실 항상 이런 거에 목적이 다 있겠죠. 이 목적이 뭐냐면 일제가 다양한 수입을 늘리면서 거기에 추가적인 것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요.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 자, 왜 갑자기 토지를 약탈하냐?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시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원했던 것은 이제 일본의 본토에서 조선, 저 대한제국 넘어오는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줘야 되거든. 걔네들 돈 먹고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사람에 있는 가진 토지를 다 뺏어서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상 말은 신사적이에요. 신사적 어떻게 하냐면 야, 신고하면 내가 땅으로 인정해 줄게. 그렇지만 기한 내에 하라는 거야. 자, 근데 그 기한은 며칠이다? 한 대충 일주일에서 한 2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사실 지금도 이알림이라든가 다양한 선생님의 전화도 잘 안 받는 학생이 많지만 당시에 시민들한테 이알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냥 동네에 붙어있는 문서라든가 아니면 뭐 시장에 자, 오늘부터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많은 사람들은 야, 일본이 뭐 하래? 뭐 하래? 토지조사인데 아, 그래? 아, 귀찮아, 나중에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야, 일본이 뭐 한대. 그러면 야, 일본이 나 싫어. 나 절대 협조 안 할 거라면서 일본의 그런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다 토지를 전부 다 일본에게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고를 종이를 제대로 제때 시간에 쓰지 않으면 모든 토지 주인은 다 누구한테 가냐면 일본에게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황당한 거지. 야, 내가 사실 이거 몇 대 동안 막 100년, 200년 동안 우리 가문의 토지였는데 갑작스럽게 토지 바꾸는 거 어딨냐? 라고 말했지만 일본은 야, 네가 시간 내에 했어야지 하면서 그냥 다 뺏어 버리는 거예요. 일절의 양보도 없이 일본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악랄한 방법은
시간을 더 줄이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일주일 기간이라고 3일, 실제로 뭐 3일 만에 끝내버린 동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삭제. 그래서 이 토지는 다 누구한테 가냐면 국유지로 전환되게 돼요. 혹시 못 쓴 친구는 정리해서 쓰세요. 이거. 자,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신고하지 않은 수많은 토지들은 다 일본이 가져가요. 일본이 가져가서 어디에서 컨트롤하냐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교과서 아마 49페이지에 있겠지만 토지조사 사업에 정리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이 건물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거 땅을 다 어떻게 하냐면 일본인 지주들한테, 일본이 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헐값으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 사람들은 막 부자가 금방 돼버리고 우리나라에서 땅을 가졌거나 땅이 조금밖에 없던 사람들은 아주 거지가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다양한 이상한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거는 참고만 좀 하세요. 근데 그나마 위에 있는 거 좀 중요하니까 표시합시다. 회사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 다양한 회사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제 산업자문도 들어왔었고 우리 스스로 뭐 예를 들면 공장 등 만들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조선 사람이 돈 버는 건 내가 보고 싶지 않으면서 일본 사람들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제 회사를 못 짓게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사령이라고 해요. 조선에 총독이 없이는 함부로 회사를 아예 지을 수도 없게 된 거지. 그럼 지금은 어떡하냐고? 지금은 어떤 신고제예요. 지금은 나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 해서 말만 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근데 옛날에는 허가를 내면 어마어마한 서류를 써야 되고 그렇게 낸다 하더라도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토지조사 이후에 우리나라의 토지 보유가 어떻게 되냐? 자, 파란색에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장농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소장농이 토지를 빌리는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점차 비율이 매우 늘어나요. 그에 반해서 내가 토지를 정말로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초록색이든 녹색 이런 비율은 점차 줄어듭니다. 그만큼 내가 가진 토지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누구한테 갔냐면 일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가만히 있었느냐? 1910년대 우리나라도 나름대로의 민족운동이 있었어요. 그 운동 중에 대표적인 거. 내가 저번 시간에 애국계모 운동이면서도 다양한 군대 활약까지 하려고 했던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거 바로 뭐죠? 신민회가 있을 거예요. 신민회. 자, 신민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신민회라는 것은 일본도 얼추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체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싸그리 잡아서 다 없애버릴까 일본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 신민회를 털어볼까 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수많은 갖가지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뭐였냐면 우리 당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를 죽이려고 했다. 데라우치 독살 사건의 내용을 갑자기 붙여놓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고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안창호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너네 과담했지 하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붙이고 그 사람들 고문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하게 되고 할 수 없이 자기 주변에 있던 회원이라든가 사람들을 불게 되면서 105명의 사람이 붙잡혔던 사건을 백오인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민회가 이제 당시에는 이제 다양한 지역에다가 이제 군사 기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고문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신민회는 이제 국내에서는 뭘 하기가 어렵다는 걸 판단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독립투쟁하기 어렵다는 걸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번에 내가 그림 그리려 했던 거 아마 간단하게만 그리면 아마 한반도가 있으면 이 한반도 바로 위쪽에 있네요. 바로 간도 지역에다가 이제부터 독립기지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신흥무관학교인데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따가 다시 적겠지만. 자, 독립기지를 건설하는데 가장 유명했던 인물. 여러분이 기하면 이런 사람들 꼭 기억하는 게 좋겠죠. 이회영이라는 사람인데 당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돈이 많았던 부자였다고 합니다. 몇 대를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었지만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어떻게든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거의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제 간도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거기에다가 군사 기지도 만들고 군인들을 키우는 학교도 만드는데 처음에는 신흥 강습소라고 하다가 강습소는 원래 학원 같은 개념이고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라는 곳으로 크게 개편하면서 이때부터 학생들, 정확히는 군인들을 키우는 군인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아마 50페이지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한 그림이 있어요.
원래 내가 예전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걸 자세하게 시험 문제 냈었지만 여러분은 사실 시험 범위가 너무나 넓은 관계로 여러분은 어디에다만 표시하냐, 교과서 지도에 있는 요 3원보라는 지역에다만 표시를 해두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아까 말했던 신민회가 만들었던 조직, 자, 이 3원보라는 지역이 아까 말했던 신흥 강습소라든가 신흥 학교,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는 꼭 기억하세요. 바로 간도 지역이 만들었던 이 장소. 뭐 그 외에도 알아두면 여러분이 당연히 나쁠 건 없지만 오늘 포인트에서는 여기 꼭 기억하세요. 1910년대 이런 거 아까 말했던 정리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했던 일본이 막하는 통치, 무단 통치라는 걸 통해서 일본이 이때부터 이제 거의 정신나간 통치를 하게 돼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고 거기에다가 추가되게 되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토지도 빼앗기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차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당연히 독립운동은 국내에서 하기 어려워져. 대표적으로 백오인 사건 등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삼원보 같은 지역에서, 간도 지역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신흥무관학교 등을 지어가지고 이때부터 독립군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선 가만히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191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컸던 민족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바로 3.1운동이에요. 좀 이따가 바로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누구나 들어봤을 뻔한 분이에요. 여성운동가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청소년기에 한 번쯤은 마음에 다양한 가슴을 울렸던 여성, 바로 누구냐면 유관순 누나, 다른 말로는 유관순 열사라고 합니다. 자,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는 그냥 무슨 느낌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이분은 상당히 여기서 고문을 당해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예요. 원래 되게 마르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관순 이분이 다양한 활약을 했다는 건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들어는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우리 역사, 중학교 역사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활약이 다른 나라라든가 일본,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키워드, 바로 유관순에 들어가는 첫 번째 키워드인 3.1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잠깐만 세계사로 잠시만 넘어갈 거예요. 점프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당시에서는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1914년 전 세계가 처음으로 이제 터졌던 전 세계의 전쟁,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진 않을게요. 당시에 연합국이라는 나라와 동맹국이라는 국가 모임들이 쿵팡 부딪혀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당시에 누가 이기게 되냐면 여기 있는 왼쪽에는 연합국이 이기게 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때 떠올랐던 수많은 몇 개의 국가들, 바로 누구냐면 미국이 이때 떠오르게 됩니다. 자,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모든 걸 정치나 전쟁을 정리하는 하나의 회의가 모이게 돼요. 이때 파리 강화 회의에서 모였던 세계 여러 가지 국가 중에서 가장 힘이 강력했던 국가들 누구냐면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이 4개의 국가.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은 그렇다 쳐도 여기에 일본이 짜잔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이때 세계적인 강국으로 떠오르게 돼요. 누구로 도왔냐면 연합국을 도왔기 때문에. 자, 이런 와중에서 미국의 윌슨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다 보니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고민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무리 봐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세계전쟁급의 상황이 안 터지려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 뭐라고 하냐면 민족끼리는 알아서 살아라.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면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이게 그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인데 세계사 시간에 자세하게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당시에는 수많은 민족끼리 자꾸 부딪혀요. 예를 들면 독일 안에도 다양한 민족이 있었고 프랑스 안에도 수많은 민족이 있었고 뭐 호주 같은 것도 그렇고 수많은 다양한 세계,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살다 보니까 자꾸 서로 싸우는 거야, 민족끼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윌슨이 야, 그렇지 말고 이제 민족끼리 알아서 살아라. 서로 굳이 싸우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알아서 너네가 평화롭게 알아서 살든 먹든 신경 쓰지 말자라고 했던 이 조항 한마디가 세계에 엄청나게 광풍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게 매우 와닿던 얘기니까. 자,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른 민족이에요. 일본의 민족이 있고 우리나라 한민족이 있죠? 근데 이 말대로 가게 되면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해라. 자,
일본이 우리나라 다스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살고 대한민국에 있는 한민족도 알아서 살아라. 민족은 스스로 자신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을 미국이 주장하게 되고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래 우리가 왜 일본 말을 따라야 돼?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알아서 살고 싶어 라면서 이때부터 독립운동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한청년단, 신한청년단 명칭까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지만 김규식이라는 이 남자가 상당히 뛰어났던 외교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파리 강화회 아까 말했던 거기에 참석해요. 거기 몰래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민족 나라는 없어지게 됐지만 사실 우리가 일본에게 억울하게 지배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좀 강대국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면서 다양한 팜플렛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뿌리게 됩니다. 물론 강대국들이 이걸 관심 갖는 사람도 있고 관심을 안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다고 해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발산역을 지나간다고 해요. 발산을 지나가는데 어떤 가게가 예를 들면 자기 전단지를 막 뿌립니다. 어느 가게 놀러 오세요 하면 여러분은 그걸 되게 열심히 읽어보는 친구도 있지만 무심코 그걸 정리했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당시에 이런 우리나라의 모습 팜플렛은 이런 식의 이미지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식의 오른쪽에는 팜플렛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에 있던 간도 위에 있던 만주에 있던 수많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글을 만들어 보자 해서 무오 독립선언서라는 글을 작성하게 돼요. 무오라는 것은 1918년 뜻하는 거고 이때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왜 우리가 일본과 다른 민족이고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리하는 글을 작성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박은식 선생님이라든가 신채호 선생님들이 이때 글을 작성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1919년에 민족 자결주의를 들었던 우리나라 수많은 일본의 유학생들. 자, 그럼 이것도 약간 머릿속 혼돈입니다. 일본에 유학생이 있었어? 자,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공부하는 것도 좋았지만 일본에 공부해서 유학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왜냐면 그나마 우리가 말이 좀 통하고 일본에 가면 거기에다가 문화권도 서양이라든가 미국 같은 유학 가기보다는 가까웠던 일본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국내에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당시 일본에 유학을 많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있던 민족 자결주의라는 말을 듣고 나서 야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한번 뭔가 좀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2월 8일날 독립선언서라는 걸 다시 한번 만들게 돼요. 무오 독립선언을 참고해가지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글을 만들었던 게 28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20대밖에 안 된, 거의 10대 후반의 20대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청년들이 이때 글을 작성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때 이광수라는 사람이 이때 이 글을 작성하게 돼요. 참고로 이 이광수는 나중에 여러분 내가 자주 등장하게 될 거예요.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자, 28 독립선언서는 중요하니까 한번 간단하게 읽어봅시다. 중간에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자결의 기회를 부여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독립을 얻기를 선언한다. 자결이라는 건 자살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선언이 나중에 3월 1일 날 우리가 국내에 있었던 수많은 독립운동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무오 독립선언서, 아까 말했던 만주에도 중요했지만 일본에 있는 아주 어린 청년들이 그 글을 쓰는 거 보고 야, 국내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 못 쓰냐, 우리도 한번 힘을 모아서 일본에게 대항을 해보자. 만주 아까 말했던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서 막 사람들 얘기하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거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독립하지 않겠어? 라는 희망찬 꿈을 가지고 이때부터 독립선언서 준비를 하게 돼요. 자, 내용은 좀 길었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민족 자결주의. 그래서 아까 말했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었고 파리 강화 회의에서 얘기했던 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김규식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파견돼가지고 팜플렛을 막 뿌리고 우리나라 홍보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아까 말했던 무오 독립선언서가 제일 첫 번째 만주에 했던 거, 두 번째가 28 독립선언서 일본.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실 이것의 결과는 거의 결정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강대국의 입맛에 맞도록 한 얘기예요. 왜냐면 전쟁을 승리한 국가가 굳이 자기가 밑에 있는 지배에 있는 민족들을 굳이 풀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다 돈이니까. 그래서 망했던 국가들에게 오히려 뜯어내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당시 미국이라든가 일본,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풀어줄 생각은 전혀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대국의 식민지에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원칙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야, 그래도 미국이니까, 아니면 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국가들은 우리를 이해해 주겠다는 희망찬 꿈을 가지고 독립선언서 준비를 시작하게 돼요. 자, 그 사건은 언제 사건이 터지게 되냐? 고종의 장례식 날 갑자기 터지게 됩니다. 물론 갑작스럽다고 표현하면 원래 계획된 거지만 고종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어쨌든 뭐 고종이 암살을 당했다, 아니면 커피를 먹다 독살한다,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어쨌든 고종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장례식 절차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구경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 3.1운동을 이제 작성했던 수많은 사람들,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모여서 이제 수많은 민족운동가, 33명의 민족운동가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독립을 선언한다. 일본이 잘못된 것을 다 싹 적어 놓은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독립을 선언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땅땅땅 발표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한영운동에 포함된 33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좀 안타까웠던 것이, 이분들이 만약에 이걸 선언했으면 바로 이제 마당으로, 아까 말했던 광장으로 나가서 이분들이 이 사건을 주도했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일본에게 갑자기 전화를 겁니다. 일본의 총독부한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위법을 했으니까 우리를 잡아가세요 하면서 갑작스럽게 일본에게 전화를 가서 스스로 체포가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희생당하면 그만이지 많은 시민들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터질 거였으면 그분들이 어쩌면 앞장서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 자, 어쨌든 이 말을 듣고 나서 수많은 학생들이 약간 좀 짜증납니다. 아니,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왜 거기서 멈춰 있냐? 우리 스스로 한번 일을 해보자 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광장에 나가게 되고, 그때 적었던 이제 독립선언서를 이제 꺼내면서 읽게 돼요. 낭독하고 뿌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독립을 해야 되고, 일본의 잘못된 것을 이제 세계에 알립시다 하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게 돼요. 대표적으로 유관순 누나 같은 분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일본이 평화롭게 끝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일본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거기에다가 세계가 이런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독립선언을 외쳤던 사람들에게 이제 무장으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만하라고. 수많은 시민들이 총에 이제 밟혀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좀 안타까운 사건, 요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뭐 시험이 나오든 안 나오든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화성에 있었던 제암리 교회라는 곳인데, 이 교회에다가 수많은 시민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교회 안으로 일본이 모아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것이 있으니까 잠시 교회로 모여주세요라고 안내 방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일본이 바깥에다가 문을 탁 닫아요. 닫고 나서 이때부터 바깥에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시민들 자신이 만세를 부르지 않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완전히 모조리 학살되게 돼요. 자, 이 사건은 사실 원래 묻혀 있었다가 이 사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됐던 외국 기자가 이 사건을 발표하게 되고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일본의 만행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거기에 기록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당시 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님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만큼은 그래도 살려주세요 해서 창문 밖으로 꺼냈더니 일본의 경찰이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자, 어쨌든 이 3.1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기엔 그냥 말만 하면 뭐가 독립이냐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에 일본의 잘못됨을 알려주고 싶었고, 거기에다가 어떠한 특정 계층이 중심이 아니라 거의 모든 농민과 시민들과 돈 많은 사람,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뜻으로 한마음 뭉쳐서 우리가 독립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전국으로 다 퍼지게 되면서 제일 컸던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시에 큰 의미가 없지 않은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이 3.1운동이라는 것은 워낙 너무나 충격이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냥 사실 한국 사람 누르면 언젠가는 이제 굴복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뜨겁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띵킹이 바뀌어요. 아, 이제 우리는 막 하는 정치였던 무단 통치를 좀 그만해야겠구나 하면서 이제 무단 통치에서 좀 더 부드러운 통치인 문화 통치로 나중에 바뀌게 돼요. 자세한 건 다음 시간 얘기하겠지만, 거기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외쳤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지도부라는 것이 당시 정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분산돼서 이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금방금방 짓밟아서 없애버릴 수가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도부가 있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봤는데, 무단 통치,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 마지막에 3.1운동까지 이 각각의 키워드와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지도부와 관련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정리하고 여러분의 필기를 통해서 역시 똑같이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